안녕하세요. 여기서 여러 사연들을 읽어보다 보니 저처럼 사람 인연에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 역시 요즘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5년 차 직장인입니다. 남편과는 집안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 집안과 우리 집안 모두 잘 사는 집안이었고, 남편은 홀어머니의 시누이가 있는 집안, 저는 고령의 부모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양쪽 집안 모두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혼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 집안보다 우리 집이 더 여유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할 때 시댁 식구들이 정말 좋아하셨죠. 특히나 시댁에서는 정말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오느라 고생했다. 얘야, 힘들진 않았니?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을 텐데 굳이 시간 내서 여기 오지 않아도 된단다. 나는 정말 너한테 너무 고마워. 사실 주변에도 홀시어머니라고 하면 다들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시집 와주니 우린 너무 고맙지. 정말 고맙다, 유진아. 아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상훈 씨도 그렇지만 저는 어머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결혼하는 건데요. 상훈 씨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지 궁금했는데 어머님 성격을 닮았나 봐요. 어머님 덕분에 상훈 씨 배려로 저도 너무 행복하게 잘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 어머님과 가족분들께 전할 예단 보낸다고 하시는데 혹시 준비해야 할 거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이것저것 신경 쓰시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 무리하시지 마시고 그냥 예단이나 예물 이런 건 생략해도 좋으니 너무 신경 쓰시지 말라고 전해드려라. 안 그래도 한번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요즘 바쁘실까 싶어서 말씀을 못 드렸구나. 그러니 유진이 네가 가서 잘 말씀드리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외동딸이고 그래서 엄마가 더 많이 챙겨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쪽에서도 아마 오시는 하객분들 많으실 거라고 저희 부모님 쪽에서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잘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집 보내는 딸이라서 더 잘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시댁에서는 저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첫 결혼이고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양가, 예단, 예물 모두 다 고급으로 준비를 했고 주변에서도 다들 부러워하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2년 차까지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저와 결혼을 하고 남편도 계속해서 승진을 했고 시어머니 사업도 잘 풀려서 다들 제가 복덩이라고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행복하게 잘 지냈지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라면 시누이였어요. 남편의 누나였던 신우는 직업도 없이 집안만 믿고 결혼을 꿈꾸고 있었죠.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좋은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머, 올케만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지 말고 나도 좀 누리게 좀 해줘봐. 주변에 다른 남자 없어? 올케는 나온 학교도 좋은 학교잖아. 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던 남자 동창들은 없어? 올케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걸 보면 나도 좀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올케가 어떻게 한번 알아봐. 저번에 소개를 해준 사람은
그래도 좀 낫더라. 그래도 내 타입은 아니야. 형님, 제가 이번만 해도 10번은 더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저번에 소개를 해준 사람도 제가 겨우겨우 부탁해서 소개팅 했는데 그때도 형님 마음에 안 든다면서 퇴짜 놓으셨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또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저도 주변에 남자 인맥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형님 직장도 다녀보시고 하면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에이, 직장 다녀봤자 거기서 거긴 사람들만 만날 텐데 어떻게 해? 나 그렇게 눈 높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집안 급이 있지.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지. 내가 정말 다른 건 안 바라고 그냥 직장은 대기업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면 좋겠네. 거기다가 집은 자가로 해올 수 있을 정도면 좋겠고 여기에 난 얼굴은 크게 따지지 않는데 키는 좀 컸으면 좋겠어. 형님, 그게 다 따지시는 거죠. 이것저것 다 따지시다 보면 인연 만나기 힘들어요. 형님 눈도 높아가지고 만족스러우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사람을 만나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직장 고민되신다면 그건 제가 어떻게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어떻게 직장에 다녀? 나도 나이가 있는데 그냥 엄마 품에서 살아야지 뭐. 그래도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은 나타나겠지? 올케 부모님한테도 한번 부탁드려봐. 나 정도면 그래도 꽤 봐줄만 하지 않아? 직장 없어도 요즘은 얼굴 반반하면 잘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나는 영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이네. 신우이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지만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까지도 제대로 된 사람과 연애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항상 신우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남편 역시 주변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줬었는데 신우가 퇴짜를 놓은 사람들도 많아서 항상 민망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진짜 왜 그러나 몰라. 그냥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데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 아직 누나가 이팔 청춘인 줄 아나 봐.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나이 40이 될 텐데 지금도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다니고 있으니. 어쨌든 이번에도 다른 대기업 사원들 친해져서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친해져. 아유, 민망해서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어. 안 그래도 나한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도 더 이상 소개를 해줄 사람이 없다곤 했어. 근데 신우 입장에서는 사람들 만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소개를 받아서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신우 어디 취업해서 다녀보는 건 어때?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지 않겠어? 오, 그러네. 근데 누나 자존심에 웬만한 직장은 눈에 찰까 싶다. 한두 달 다니면 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얘기는 해볼게. 누나도 요즘 많이 고민은 하는 것 같더라고. 주변만 해도 결혼한 지인들이 많아서 이제는 진짜 소개해줄 사람도 없는데 직접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나도 더 이상은 소개해주기 무리이고. 저의 말을 들었던 남편은 오히려 직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며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여러 번 설득을 한 끝에 신우는 여러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니다가 그만두었다가를 반복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 개인 사업체 사무직에서 오래 근무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좋은 신호라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거기 사장님과 신우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신우의 결혼 임박 소식도 전해지게 되었죠. 임신과 결혼 준비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댁에서도 저보고 고맙다며 역시 복덩이였다며 좋아하셨죠. 시댁에는 이렇게 좋은 일들이 가득했지만 저희 집에는 우환이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어요. 아빠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사업은 한순간에 어려워지게 되었고 엄마가 부랴부랴 임시 대표로 운영을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사업을 제대로 운영해보지 않았던 엄마가 대표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결국 사업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직원에게 뒤통수를 맞고 고유 기술도 뺏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집안은 크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크게 기울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마자 시댁에서의 태도는 한순간에 변하고 말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저를 막대하시기도 했죠. 아유, 이게 뭐니?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해서 좋아했건만. 에휴, 이제는 이걸 내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 그냥 살아야지. 아니, 어떻게 어느 하나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복도 지질이 없지. 예, 너는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받은 건 없니? 오로지 다 엄마가 사용하는 걸로 마무리한 거니? 네? 아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업하느라고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사용도 했어가지고요. 제가 딱히 받은 건 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빚을 받은 건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아버지도 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셨을 땐 이렇게 안 하셨는데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머, 너 진짜 웃긴다. 그럼 네 앞에서 말하지 언제 말하니? 그리고 재산 하나도 안 가져온 게 자랑이니? 그렇게 콧대 높은 척 하더니만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 봐라. 사람이 겸손해야 하는 거지. 너 항상 친정 잘 산다고 떵떵거리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살았잖아. 네 신우도 무시하고. 그러더니만 이렇게 된 거 봐라. 그래, 엄마.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결혼 나중에 시키라고 했잖아. 고작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뭐야? 아유, 그렇게 나 무시하더니만 이제는 결국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빵빵한 집안이 있기를 해. 믿을 수 있는 형제가 있기를 해. 뭐 하나 나도 부러운 게 없네. 형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안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마음도 심란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요. 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여기에 해온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전에는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고 하시더니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산다는 게 말이 되세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지금 벌 받는 건가 보다. 처음에 그냥 이것저것 따지고 결혼시킬 것을 그냥 너네 집안만 보고 결혼시키니 이 사달이 낫네. 아휴, 너희 집이 잘 살지 않았으면 내가 왜 너를 받아주었겠니?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잘 나간 아들이고 우리 집도 어느 정도 빵빵한데
솔직히 말하면 너보다 훨씬 예쁘고 잘난 며느리 충분히 들일 수 있었어. 그래, 맞아. 우리 상훈이가 얼마나 주변에서 남편감으로 탐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서운하지. 그동안 나보고 집안 믿고 시집도 안 간다면서 뭐라고 할 땐 언제고? 너도 아빠 배경 없이 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시모와 신우의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무엇보다 더 상처가 되었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바로 앞에서 시모와 신우가 저에게 뭐라고 하던지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서운함을 표현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당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엄마랑 누나 앞에서 그게 뭐하는 말버릇이야? 어디서 건방지게 하늘 같은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대드는 거야? 당신 집안 교육 제대로 안 받았어? 들린 소리 한 것도 아닌데 거기다 대고 많이 틀리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교양 없고 저급해 보이는 줄 알아? 아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럼 당신을 다시 되돌아봐야지. 왜 다른 사람을 탓해? 아무리 그래도 아빠 살아계셨을 때랑 너무 다르시잖아. 그때는 뭐만 해도 잘한다, 복덩이가 들어왔다 하시더니만 요즘은 매번 시댁에 가도 구박만 하지 뭐라고 칭찬해 주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당신은 그 바로 앞에서 와이프가 한 소리 듣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다 듣고서도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 게 얼마나 서운한지 알기나 해? 옆에서 그걸 다 듣고서도 아무 말 안 하는 당신이 더 미워. 그래서 어쩔 건데? 그럼 이혼이라도 할래? 아니잖아. 가진 거 칫불도 없는 주제에 지금 이혼하면 당장 어디서 뭘 하면서 살 건데? 제발 주제를 알고 조용히 붙어 있어. 임신도 해놓고 일은 할 수나 있을 것 같아? 지금처럼 조용히 붙어 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생활하는 거 그대로 유지는 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달라진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이뻐했던 것이 저 자체가 아니라 집안이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내가 결혼을 잘한 건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내가 정말로 행복은 했던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황과는 별개로 신우는 연애를 하던 사장과 결혼을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우 남자친구의 집안 역시 잘 사는 집안인 듯 했어요. 어느 날 신우는 예비 시부의 취임식이 있다면서 온 가족이 거기 초대를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번에 아버님 대표직 취임식이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 가족이 초대를 받았어. 아무래도 이제 곧 결혼할 거라고 주변에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 이번에 갈 때 좀 제대로 챙겨 입고 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아버님 대표직으로 취임하면서 아무래도 남자친구 사업에도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 아마 그러시겠지. 그래서 우리도 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 다들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야 한다. 우리도 격식 좀 챙기고 준비해서 가자. 처음으로 가족끼리 다 만나는 자리인데 그래도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좀 부담 안 되게 선물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구나. 시부모님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렴. 에이, 시부모님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시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 내가 몇 번 만났는데 좀 수수한 그런 집안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거기 가면 엄청 조용히 있다가 온다니까. 저쪽 집안에서는 내가 진짜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인 줄 알아. 그래서 나한테 엄청 잘해주시더라고. 약간 좀 아쉬운 게 남자친구 얼굴이긴 하지만 뭐 그만큼 돈 버니까 그건 패스하고 어쨌든 아버님이 대표직에 취임하면 사업도 잘 도와주실 테니 가서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그래, 잘 됐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잘 풀리니? 네가 그 집 며느리로 가니까 일이 잘 풀리는가 보다. 가서 잘 보여서 얼른 결혼 날짜 잡고 진행도 빨리 해야 되겠어. 결혼은 한다고 해놓고서는 일정이 바빠서 결혼 날짜도 아직도 못 잡았잖니. 어쨌든 이번에 가면 결혼 날짜도 얼른 잡는 게 낫겠다. 그리고 너는 그날 그냥 밥만 먹고 가렴. 굳이 자리 차지하겠다고 앉아있지 말고. 네? 저요? 왜요? 저도 끝까지 같이 있다가 갈게요. 남편도 계속 있을 건데 저도 같이 있어야죠. 그래도 가족이니 다 참석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저도 참석하고 있을게요. 네가 왜 그 자리를 참석해? 진짜 우리 집안 사람들만 가서 참석하는 건데 사돈댁에서 동생 결혼한 거 알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너도 가서 잘 살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하니까 그냥 눈치 없이 자리 차지하지 말고 얼른 밥 먹고 가렴. 가서 쓸데없는 말 얹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너는 배도 불러왔으니까 힘들어서 집에 갔다고 할 테니까 대충 밥만 먹고 빠져. 엄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얘 기가 막히게 눈치는 빨라서 말 안 해도 잘할 거야. 아무튼 나중에 누나랑 결혼하면 매형되는 거지? 나중에 그럼 나도 챙겨주는 거 아니겠어? 나도 가서 잘 보여야지. 와이프 집안 망하고 이제 내 밥줄에 도움 줄 사람 없나 보다 했더니만 누나 덕분에 나 다시 희망 가져도 되겠다. 시댁 식구들의 대화에 저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이런 실체를 꽁꽁 숨기고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 결혼을 하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치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얼굴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대표직 취임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시모와 시누이를 모시고 취임식에 먼저 간다며 나가버렸고 저보고 선물을 사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화분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서 이렇게까지 가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화분을 들고 가보니 신나는 분위기에서 취임사가 전해지고 있었고 한쪽의 시댁 식구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이 있는 자리로 가서 선물을 전해주었죠. 남편은 선물을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제 뺨을 내려쳤어요. 이게 진짜? 말귀를 못 알아먹어도 이렇게 못 알아먹나? 너 우리 집안 장피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도대체 침식에 고작 화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센스 있게 화환으로 준비해야지. 정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내가 화분 사오라고 했어? 모르면 좀 물어라도 보던지. 어떻게 이렇게 정신없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말기 하나 못 알아 쳐들어 어디다 쓰겠니? 예, 됐다. 그냥 너 몸 아프다고 할 테니까 그냥 나가서 집에 가. 이게 도대체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야? 혹여라도 사돈댁에서 볼까봐 민망하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사돈댁 침식에 고작 화분이라니? 가난하다고 티내는 거니? 아주 그냥 집안 망하더니만
센스까지 망했네, 진짜로. 아유, 진짜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네.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오면서 입구에서 안 봤어? 다들 화환 보내온 거 못 봤냐고. 이런 화분은 작은 가게 오픈할 때나 놓는 거지. 사업체 대표직으로 취임하는 건데 고작 이걸로 뭐 이목이나 집중이 되겠냐고. 하여튼 간에 뭘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정말. 진짜 당신 그냥 집에 가. 당신 얼굴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다. 너무나 화가 나서 소리를 치려던 그 순간 시끌벅적했던 행사장이 고요해지면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니 사돈어른이 취임사를 끊고 저희 쪽으로 오고 있었죠. 당황해 쳐다보고 있으니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과 목소리로 저를 반가워하더라고요. 자세히 얼굴을 보니까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 전 아빠의 사업체에서 근무를 했었던 아저씨였던 것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10년 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돌연 그만두시고 사라지셨던 분이셨어요. 아빠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셨는데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을 부모님께서 안타깝게 여겨 매번 챙겨주고 집 한쪽 방을 내어주기도 했었죠. 종종 저와도 놀아주셨기 때문에 얼굴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돈어른은 저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반가워했어요. 그때 김 사장님 딸 맞지? 아니 엄청 꼬마였는데 벌써 이렇게 숙녀가 되었네. 정말 반갑다. 어떻게 지냈니? 아니 그건 그렇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까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한 일이야? 내가 너 문에서 들어온 거 보고 나는 김 사장님이 들어온 줄 알았다니까. 어쩜 이렇게 쏙 빼닮아서. 아무튼 사돈께서 같이 있으신 거 보니까 유진이 네가 여기 며느리니? 아저씨,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아저씨도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그대로세요. 여기는 저희 남편이고 사실 아저씨 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 시누이예요. 남편이 화환을 준비하라고 부탁했는데 제가 소통이 안 됐는지 화분을 사와버렸네요. 대표직 취임하시는 거 정말 축하드려요. 이런 곳에는 화환을 보내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제대로 생각을 못했어요. 아 무슨? 화환은 꼭 보내지 않아도 되고 거기다가 나는 화분을 더 좋아한단다. 내 사무실에 놓고 잘 가꿔야 되겠구나. 그런데 고작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피운 거라고? 사돈 양반, 아무리 그래도 아내한테 그렇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도 저쪽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남편이라고 하니 더욱더 놀랍네요. 평소에도 이렇게 하셨나요? 아버님 아니에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동생이랑 올케가 아침에 좀 다퉈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단 취임식 진행하고 있으니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일단 행사 진행 먼저 하세요. 저희 올케가 임신을 해가지고 몸 상태가 별로라 저희도 챙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홀몬도 아니네를. 우선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꾸나. 사돈, 이번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해보도록 하죠. 유진아, 잠깐만 있어 볼래? 우리 기사가 집까지 모셔다 줄 거다. 그리고 가면서 내 명함도 꼭 챙겨서 가고. 나한테 엄마랑 같이 시간 내서 전화 좀 다오. 그동안 이야기도 좀 해보자꾸나.
얼마 뒤 아저씨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아저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사업도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아저씨는 정말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 하셨죠.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사업을 정리해야 했는데 바로 정리가 안 돼서 엄마가 임시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직원이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사업도 전부 망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 가세가 많이 기울어졌어요. 아마 시댁에서는 제가 부잣집 외동딸인 줄 알고 정말 좋아했는데 집안이 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저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렇구나. 나는 몇 번 사돈을 만났는데 전혀 그런 집안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특히나 사돈도 자식들 어릴 때 남편이 돌아가셨잖니. 정말 어렵게 살다가 사업하면서 잘 사시게 된 거라 이해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니구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몰랐는데 유진이 아니었다면 평생 모르고 속고 결혼시킬 뻔했구나. 어쨌든 그때 행사를 망치게 한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뵈니 정말 반갑네요. 그때 따로 살고 계시다고 했던 가족 중에 아드님이 있었나 봐요. 그때 같이 봤으면 정말 지금 만났을 때 바로 알아차렸을 텐데. 신우가 몇 번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전혀 몰랐어요. 아저씨 아드님인 줄. 생각해보니 아드님이 아저씨 많이 닮았네요. 그렇지. 다 너희 아빠 덕분이다. 나한테 진짜 친동생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셨지. 가족이랑 멀리 떨어져서 산다고 집에도 들어와 살게 해주고 월급 그대로 모을 수 있게 해주셨어. 절마다 좋은 음식들 싸서 가족들한테도 보내주고. 그때 너희 아빠 없었다면 나는 여기저기 떠돌면서 어렵게 살았을 거야. 거기서 배운 기술로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취업도 하고 결국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있잖니. 그게 다 너희 아빠 덕분이지. 그런데 돌아가셨다니 정말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구나. 아빠도 아저씨 만나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저씨 그만두시고 난 후에도 계속 아저씨만 한 사람 없다면서 얘기하셨거든요. 엄마가 아저씨 만났다는 얘기 듣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식사 자리 마련해 볼게요. 엄마도 정말 아저씨 좋으신 분이라고 매번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아빠도 아저씨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잘해주셨을 거예요. 아유, 그때의 은혜를 지금 보답해야 하겠구나. 일단 어머님이랑 유진이랑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로 이사 오는 건 어떠니? 저번에 상황 보니까 더 이상 남편이랑 사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혼 준비도 한다면 내가 변호사도 알아봐 줄 수 있다. 일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어떻게 준비를 할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아저씨께서는 엄마와 제가 살 수 있는 조그만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원래 별장으로 쓰려고 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지내라며 배려를 해주셨죠. 거기다가 이혼 준비로 변호사도 붙여주셨어요. 저는 아저씨의 도움으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이혼을 하는데 증거는 넘쳐났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보낸 문자와 통화 녹음만으로도 부당 대우가 입증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준비했고 신우에게는 파혼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역시나 얼마 후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 싹싹 빌었죠. 아이고, 유진아, 네 신우이가 밥 한 돌도 안 먹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다. 이게 무슨 일이라니?
저쪽에서 결혼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나. 혹시나 그때 일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 네가 좀 나서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것 돌려봐 줄 수 없니? 이러다가 네 신우 다 죽게 생겼다. 그 정도로 사람 안 죽어요. 그리고 어쩐 일로 저한테 다 전화하셨어요? 저보고 쓸모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막말하실 땐 언제고. 이렇게 전화로 부탁까지 하시니 제가 참 당황스럽네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자기 입맛에 맞게 사람을 대하더라고요. 언제는 누구보다 귀한 사람인 척 대하더니 필요성이 떨어지니까 짐짝만큼도 못하게 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시 자기를 필요하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까? 참 간사하네요. 간사한다고 뭐라 해도 상관없고 네가 나한테 욕해도 다 받아줄게. 그러니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신우이가 좀 좋은 곳에 시집을 가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신우이도 편하지 않겠어? 우리가 그때 너무 예민한 상태였잖니. 과거는 싹 잊고 우리 새로 다시 시작하자꾸나. 내가 그때 그랬던 건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하지? 내가 너무 미안하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렴. 가족이요? 개뿔이 가족이네. 이런 게 가족이었으면 당신네랑 이렇게 인연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족 아니에요. 이미 이혼 청구했고 숙려기간 다 끝났습니다. 이젠 남이라고요. 어머님, 아니 당신이랑은 이제 이렇게 말을 섞을 필요도 없는 사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잘난 집안 어디 한번 잘 해결해 보세요. 아이고, 유진아. 그런 게 어디 있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때 잠깐 그런 거 가지고 이혼이라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다오. 내가 다 잘못했단다. 우리 아들도 너한테 한 거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다시 잘 시작을 해보자꾸나. 그동안 마음 상하게 한 게 있다면 내가 용서를 빌게. 그러니 이렇게 냉정하게 하지 말고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렴.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드렸고 여러 번 참아드렸잖아요. 뱃속의 아이를 보니 더 당신네 집안과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신이 드네요. 당신이었으면 당신 같은 집안에 딸 시집 보내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랬어? 우리 집 깡그리 무시하더니만 필요할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빌어? 당신네들은 이렇게 빌 자격조차 없어. 신우이는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직장도 잃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이혼을 했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죠. 남편은 폭행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취임식 당시 남아있던 내부 영상 자료로 확실하게 남편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상황이 불리하자 위자료 좀 낮춰달라며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당신 내 사정 잘 알잖아. 이렇게 위자료 많이 청구해버리면 내가 이거 감당 못해. 그냥 당장 1,000만 원 현금으로 줄 테니까 합의하고 위자료는 낮춰서 청구하자. 이 정도 청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도 지금은 안 돼.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지금 엄마네 상황도 좋지 않은데 제발 좀 봐줘라. 왜? 그때는 그렇게 무시했으면서 그거 다 자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도 당당하게 내 뺨 때려놓고서는 이제 와서 돈 주려고 하니 겁나니?
영상은 이미 있고 당신이 나 때렸다는 거 본 사람도 수십 명이야. 고작 몇 천만 원으로 내가 그때 당했던 모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웃기네. 마음 같아서는 당신한테 몇 억이고 청구하고 싶거든. 아니, 내가 때려봤자 얼마나 세게 때렸다고 그래. 그냥 톡 한 번 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당신, 내가 잘못했어. 그래, 이혼은 해줄 테니까 위자료만 조금 낮춰줘. 지금 이렇게 큰 돈 나가버리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 엄마 사업도 잘 안 되고 누나는 거기다가 실직했는데 내가 지금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 판국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래, 당신은 그렇게 뻔뻔했지. 얼마나 잘난 집안이길래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싶었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발광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싶네. 난 위자료 낮출 생각 전혀 없어. 당신 얘기 들어보니 내가 너무 봐줬단 생각이 드네. 정신적 피해 보상도 모두 청구하고 당신네 시댁 식구들한테도 피해 보상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알아. 남편뿐만 아니라 이혼 사유의 제3자였던 신우와 시모까지 포함해 청구를 진행하였고 위자료 1,000만 원씩을 더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원래 다니고 있던 회사는 그만두면서 아저씨의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저씨의 배려 덕분에 엄마와 저는 좋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오래전 아빠와 엄마의 배려로 좋은 기억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그렇게 배운 기술 덕분에 지금의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면서 항상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역시 사람 인연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네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될지 모르니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무시를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예정이었던 30대 직장인입니다. 8년 동안 해외 파견을 나가 계셨던 아빠가 드디어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희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얼마 전까지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부녀가 되기 직전에 문 앞에서 바로 뒤돌게 되었죠. 예비 신랑은 직장인 토익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먼저 적극적으로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면서 몇 번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빠르게 가까워지게 된 이유는 있었어요. 바로 신랑이 아빠와 동종업계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빠는 전문 기술직이었고 신랑은 관리직이었어요. 아무래도 아빠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신랑은 이 점을 많이 저에게 어필을 했죠. 사실 신랑은 외적으로는 제가 선호하는 상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신랑에게 마음이 갔던 것은 어른을 공경하고 어딜 가든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연애를 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면서 식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원이 실수로 신랑 옷에 음식을 쏟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직원이 엄청 당황해서 신랑에게 사과를 했던 적이 있었죠. 어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그만 음식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옷이 더러워졌는데 제가 세탁비 다 물어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실수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옷이 지금 불편하시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해드릴까요? 너무 죄송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닦아내면 잘 닦일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색이라 그냥 보면 잘 티도 안 나는데요, 뭐.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세탁비도 필요 없고요. 일 보세요. 저도 예전에 일하다가 실수한 적 있는데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괜찮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놀라신 것 같은데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세탁비는 물어드릴게요. 이게 음식이 옷에 물들어서 잘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세탁을 해보시고 얼룩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배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란 직원은 신랑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세탁비를 물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신랑은 정말 사람 좋은 웃음으로 괜찮다면서 오히려 직원분을 안심시키고 다독이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랑이 정말 배려심이 강한 사람이구나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신랑은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먼저 챙기고 저를 위해서는 피곤함도 모두 이겨내는 사람이었죠. 제가 야근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에 퇴근을 하고 밖으로 나가보니 신랑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 진혁 씨,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나 기다린 거예요? 아니,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전화라도 해보지 그랬어요. 정말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오늘 일 일찍 끝난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저녁은 먹고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끝낼걸. 아, 그래도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혜미 씨.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 나왔네요. 솔직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일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이렇게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건 다 윗상사가 능력이 없어 그런 건데 능력 없는 사람들은 다 퇴근하고 직원들이 고생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저였으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게 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렇죠. 그래도 진혁 씨 얼굴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진혁 씨처럼 부하 직원들 생각하는 상사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일만 끝내면 장땡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뭐. 그래서 진혁 씨 직원들은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지 않게 알아서 척척 잘 해결해 주시잖아요. 신랑은 자신의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빠른 승진을 했던 케이스였는데 어릴 적부터 한 곳에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기술직을 관리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로서 여러 가지 트러블도 많아 그동안 교체가 되었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중간 관리자로 열심히 중재를 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워낙 감정적으로도 소모가 많아서 그런지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젊으면서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자신은 능력을 발휘하기에 좋았고 좀 더 일찍 승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빠른 승진을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죠.
진혁 씨는 정말 나이에 비해서 빨리 승진한 것 같아요. 저도 이래저래 승진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기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빠만 봐도 어릴 적부터 같은 일을 벌써 30년이나 넘게 하셨는데도 어느 순간 좌천된 것처럼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되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혜미 씨 아버님도 자천은 아닐 거예요. 이쪽 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아버님께서 연차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 책임을 지신 거일 수도 있고요. 해외에 나가 계신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곧 들어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쪽 분야가 워낙 경쟁력도 세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가요? 예전에는 사실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많았는데 진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빠가 너무 이해가 돼요. 그때도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러셨다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슬쩍 듣기로는 아빠 잘못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억울하겠지만 어쩌셨겠어요. 자식도 있고 가장이라서 억울해도 참으셨겠죠. 맞아요. 직장인의 고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거. 그래도 아버님이 해외로 파견을 가신 거면 그만큼 기술력도 인정을 받으신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아버님이 8년 동안 해외에 정착하셨다는 건 그쪽에서도 인정을 받으신다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신랑은 1년여의 연애 기간 동안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배려하면서 생각을 해주었고 한 번도 저와 다투지 않을 정도로 잘 맞았어요. 사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예민한 상황도 있었는데 신랑은 이런 저에게 잘 맞춰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었고 격려도 해주었어요. 승진이 좌절되었을 때에는 위로도 해주었죠. 그런 신랑에게 신뢰와 안정을 느낄 때쯤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연애 기간 동안 신랑은 엄마를 한두 번 보긴 했지만 아빠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게 아쉽긴 했어요. 시차가 있어서 제가 아빠와 영상통화를 할 때도 같이 통화를 하지 못했고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오실 때에도 신랑이 출장을 가 있는 적이 많아 만나보지 못했었죠. 아빠한테 예비 신랑 꼭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 그래도 다음에는 볼 수 있을 거야. 아빠,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1년 동안 만나봤는데 사람이 진중하고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 회사 내에서도 평판도 좋은 것 같고 빨리 승진한 거 보면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진혁 씨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도 잘 생각해봐. 연애하면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은 없었니? 원래 연애할 때는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결혼하면 딴 사람 되는 게 남자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애하다가 잘 맞지 않는 부분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그만둬. 그렇게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되면 냉정하게 뒤돌아버리는 사람들도 많거든. 남자친구가 아빠랑 비슷한 계열에 있다고 했지? 이쪽 계열에 있는 남자들 치고 욱하는 성격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 직업이 고되고 위험하니까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것들도 많을 거야. 에이, 그래도 1년 동안 만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직업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아무래도 위험한 직종이고 관리자 입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화낸 적 한 번도 없어. 오히려 화내는 날 달래본 적은 있어도 다퉈도 거의 내가 화를 내는 편이지
먼저 화를 낸 적은 없어. 그래도 오래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본성 같은 게 있으니까 잘 만나보고 결정해. 나중에 아빠가 네 남자친구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네. 이번에 들어왔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출장을 갔다고 하니까 아쉽다. 이름이 진혁이라고 했니? 내가 너무 한국에 있던 게 오래되었는지 이름만 들어서는 생각이 안 나네. 아빠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그렇게 아빠가 해외로 다시 가시고 난 후에 신랑이 출장해서 돌아오게 되었죠. 아빠와 만난 이야기를 하니 신랑도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이번에 아빠가 오시면서 진혁 씨랑 만나게 자리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 맞추는 게 쉽지 않네. 아빠도 다음에 한국 오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중간에 진혁 씨 이름 말해봤는데 아빠는 잘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어. 어깨가 좁아서 사실 아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 아, 그래? 아마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러실 수도 있어. 그동안 세대 교체도 많이 됐을 거고 아무래도 그 시간 동안 그만두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름만으로는 알기 어려우셨을 거야. 나도 그때 당시는 신입이라서 날 알지는 못했을 것 같고 같은 회사도 아니셨잖아. 아마 그래도 알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 그렇지? 벌써 아빠가 해외에 계신 지 8년이나 되었다니 진짜 시간이 빠르다. 그래도 상견례 때는 오실 수 있을까 너무 걱정돼. 아빠는 아직 비행기 티켓을 못 구했다고 하셨거든. 진짜 이러다가 결혼식 당일 되어서야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 아빠는 결혼식 전에는 꼭 보고 싶어 했거든.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는 결국 아빠를 한 번도 볼 수 없었죠. 상견례 때 처음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상견례 때에도 비행기 티켓이 없어 아빠는 들어오시지 못했어요. 겨우겨우 결혼식 당일 비행기 티켓을 구해 예약을 했었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을 보여주었던 신랑이 딱 한 번 전혀 모르고 있었던 행동을 했던 날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로 제 주문을 빼놓고 음식을 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 주문하신 걸 누락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바로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했었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것보다 빨리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니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몇 개 안 되는 주문을 누락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직업의식도 없이 이렇게 주문을 빼먹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하는 일이 주문 받고 가져다 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자기 일조차 못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사장 당장 불러요. 사장한테 이런 생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고용하면 안 된다고 말 좀 해야 되겠네.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죠? 제가 대신 음료수 서비스로 드릴게요. 음식도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조리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작 음료수 하나로 잘못한 거 무마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음료수 하나에 사람 화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무슨 생각이죠? 그리고 여기 음료수가 당신 건가요?
어떻게 멋대로 음료수 서비스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맘대로 서비스를 운운하다니. 진짜 엉망이네. 저는 신랑을 계속 말렸고 결국 사장님께서 나오시고 난 후에 음식을 모두 서비스로 먹고 나오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신랑이 갑작스런 태도에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진혁 씨, 근데 아까 조금 너무 심했던 것 같기도 해. 음식이야 누락될 수 있고, 그리고 내 거 먼저 조리를 해서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 그냥 다음에는 주의해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심했던 거 아닐까? 진혁 씨, 오늘 무슨 일이 있어? 평소보다 조금 기분이 그런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면 집에 가서 조금 쉴래? 내가?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나는 저렇게 주인의식 없이 일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서 그래. 음식 서비스로 먹었으니까 뭐 다행이지. 배고파서 급하게 들어간 곳인데 역시 알아보지 않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본적인 서비스 하나 제대로 안 하는 곳 가면 좀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 진혁 씨, 그래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음식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내 거 먼저 조리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잖아. 전에 진혁 씨 옷에 음식 흘렸을 때는 사실 그냥 넘어가서 이번에 이렇게 화내는 건 나도 살짝 당황스럽긴 하네. 그거랑 지금은 좀 다르지, 혜미야.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거기다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서 핑계대는 거 못 봤어? 이렇게 화내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을 때도 뭐 음료수 서비스를 준다 어쩐다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갔을 거야. 그래도 자기 일은 확실히 해야지. 신랑과 만나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친절한 신랑으로 돌아오면서 제 기억 속에서도 흐릿해지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할 때 역시 큰 문제 없이 준비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 아빠는 일정에 딱 맞춰서 귀국을 하셨습니다. 아침 비행기로 도착을 하시다 보니 바로 식장으로 오시게 되었죠. 식장에 도착을 한 아빠에게 저는 신랑 얼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사이라고 소개를 하고 난 후 아빠는 사이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신랑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변하더니 전기실로 들어가 전기들을 다 박살을 내고 난 후 친인척 지인들에게 결혼식 시설 문제로 취소가 되었다면서 양해를 구하고 모두 돌려 보내셨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아빠의 태도에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결혼식장에서 아빠는 신랑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당신 나 알지? 당신 때문에 8년 전에 억울하게 해외 파견 나가게 된 거 바로 나야. 어떻게 당신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고선 내 딸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당신 그때 설계한 거 왜 당신이 했다고 했어? 거기다가 잘못 작업한 책임을 내 탓으로 돌려? 내가 설계한 대로 작업했으면 문제는 일어나지도 않았어. 중간에 당신이 다 바꾸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아버님, 진정하세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바꾸지 않았고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저는 중간 관리자였을 뿐이고 제가 관여한 건 없어요. 단순히 사원이었던 제가 어떻게 아버님 해외 파견에 관여할 수 있었겠어요. 제발 진정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얘기?
웃기는 소리 안 해. 내가 그때 일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래, 젊은 사람이 승진하고 싶어 욕심내서 내 설계도 가지고 간 거는 다 알고 있었고 이해도 했어. 나는 어차피 30년이나 근무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다음에 문제 생기니까 그 책임을 나한테 돌려? 그때도 그랬지. 지금처럼 자기는 그냥 중간 관리자일 뿐이라고. 그 덕에 내가 가족들이랑 8년이나 떨어져서 오지에서 살았어. 그 생활을 당신이 알기나 해?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했던 일 아닙니다.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제발 진정하세요. 그때 사건은 제가 관여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식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다 이해할 테니 아버님 진정하시고. 진정? 결혼식 이렇게 된 거 이해한다니?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내 딸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집 보낼 수 없으니까 개소리 그만해. 나도 이렇게 가족이랑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선 내 딸까지 고생문에 들어가게 하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때 해외 파견 안 간다고 했는데도 갑자기 파견이 바뀐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결국 내 입 막으려고 보낸 거 아니었어? 내가 그 증거 찾으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당사자까지 만나게 되니 이제는 다 터뜨릴 때가 된 것 같네. 아빠는 분노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8년 전 아빠가 해외 파견을 가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신랑 회사의 하청 업체였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 중간에 회사를 연결해주는 관리자로 신랑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설계를 아빠가 모두 진행을 하고 제출을 했는데 신랑이 이를 가로채고 자신이 한 것이라 제출을 했던 것이었죠. 그 덕에 사업은 승인되었고 신랑은 이것을 기회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에 알고 아빠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하청업체 직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내가 보내줬던 서류, 그거 결국 탈락했다고 한 거 아니었어? 당신이 그때 우리 회사에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면 사업비 제대로 쳐준다고 했었잖아. 그때 고생하면서 설계했더니만 그거 탈락했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아나? 전혀 모르겠지. 근데 당신 그거 당신이 제안한 거라면서 서류 제출했잖아.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설계를 당신이 했다고 가르쳐 놓고선 나중에 딴 말 한 거 아니었나? 아버님, 오해세요. 그거 제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서 설계한 거예요. 아버님 서류를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같이 제출했고 그때 당시 제 제안이 적절하다고 해서 선택받게 된 겁니다. 제가 어떻게 남의 제안을 가로챌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로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 정말 오해하신 거예요. 그래, 그 증거가 없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어디 증거가 있겠나? 그래서 사람 머리 똑같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넘어갔었지. 결국 그 하청 또 우리 회사에 오게 되었고 시공도 우리가 하게 되었던 거고. 근데 설계한 사람이 그거 어떻게 설계한 건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나? 그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말했는데도 내 말 무시하고 자기 말대로 시공하라고 화내던 거 당신 아니었어? 모든 책임 자기가 진다고 해놓고 결국 시공 잘못되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잖아.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업체도 끼워서 진행해놓고선 모두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내가 고집부려 그런 거라면서 주장하지 않았나? 그래 놓고선
양심도 없이 내 탓으로만 돌려놓고선 당신 발 뺐잖아. 아, 그때 뒤 봐준 사람이 저 양반 아니야? 신랑은 사업체에서 이사였던 아버님의 후광으로 단숨에 중간관리직으로 취업을 하게 된 것이었고,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신랑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입김으로 신랑은 발을 쏙 빼게 되었던 것이었죠. 아빠는 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청업체였던 탓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아빠는 해외에 파견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모두 무마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억울하게 해외로 파견을 급하게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신랑에게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파혼 통보를 받고 난 후 신랑의 본색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막무가내로 집으로 찾아와 화를 냈다가 물건을 던졌다가 울면서 사과를 했다가 난리통에 경찰이 출동할 정도였습니다. 혜미야, 미안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아버님께서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 설계는 진짜 내가 한 거 맞고 아버님이 하신 거 내가 가로챈 거 아니야. 정말 믿어줘. 우리 신뢰가 겨우 이 정도였어? 나 그렇게 야비한 사람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우리 행복하게 결혼할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진혁 씨, 당장 돌아가. 나 진혁 씨하고 하고 싶은 말도 없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지 마. 저번에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계속 문 두드리는 바람에 신고 들어왔었잖아. 이렇게 찾아와도 당신이랑 할 얘기는 없어. 어떻게 우리 아빠랑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빠가 억울해서 증거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기나 해? 근데 아무도 증언도 안 해줬어. 근데 그 뒤에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가 있었다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 내가 그랬다. 어쩔래? 너 네가 뭐가 잘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그래, 내가 그랬다고 쳐. 그런데 이미 8년이나 지난 사건을 뭐 어쩔 건데? 너나 네 아비나 뭐 어쩔 거냐고? 8년이나 시간 지났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나 알고서 그따위 난리를 피운 거냐? 뭐?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이따위 행동을 한다고? 당신 미쳤어? 역시 아빠 말이 맞았구나. 당신이 우리 아빠 설계 가로챈 거 맞네. 그동안 나한테 당신 본성 감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이렇게 끝내는 게 맞겠다. 제발 그만하자. 당신이랑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겠어. 혜미야,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나 당신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제발 부탁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아버님한테도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 정말 미안하고 평생 당신이랑 아버님께 베풀면서 살게. 제발 용서해줘. 그래도 아버님 해외 가서 일하시니까 금전적으로는 도움이 된 거 아니야? 아, 진짜 막장이네. 너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당신이 그따인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가 신기하다. 아, 맞다. 당신 아버지 후광 덕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였지? 근데 그거 알아? 당신 아버지도 그 자리까지 가는데 더러운 돈 써왔다는 거. 그거 내가 다 까발린 거니까 그거나 준비해. 제 앞에서도 막장을 보여주는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빠 혼자서 열심히 모으고 계셨던 증거 자료들을 저도 함께 수집하게 되었어요.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아빠가 처음 설계를 했을 때의 초안과 메일을 보냈던 내역 등을 확인했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나 사업 거래를 하면서 다수의 하청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빠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다짐을 하셨던 것이죠. 불공정 거래로 인한 당시 하도급 대금도 적게 지급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배상 청구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중간 관리자인 남편과 그의 아버지가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동안의 만행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아빠가 해외 가고 나서도 배상은 아빠 회사에서 진행한 거야? 그거 아빠가 해외 파견 가는 걸로 사건 마무리한 거 아니었어? 그쪽 회사에선 무슨 일 처리를 이따위로 했대? 그래도 아빠 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아빠한테 말도 안 했네. 하긴 아빠 알았으면 당장 달려와서 뒤엎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건가? 그랬겠지. 그때도 내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으니까. 직원들도 많이 있었고 혹시라도 하청이 끊기면 여러모로 골치 아프니 그랬던 건가 봐.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 이후로도 참 대단한 집안이네. 그래도 회사에서 자료 줬으니 이걸로 소송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쪽 회사에서도 이렇게까지 했던 건 몰랐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아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해외에서도 비행기표도 많이 없어서 오지 못했었잖아. 진짜 중간에 한번 봤으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서 아쉽긴 해. 그래도 뒤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그래,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인가 싶다. 약속한 거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으니 벌은 받아야지. 8년이나 지나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래도 아빠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이면 충분할 거야. 거기다가 그때 설계 아빠가 먼저 전달했던 증거도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회사에도 알리고 그러면 답이 있을 거야. 모든 사실들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을 때 신랑은 신고를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혜미야, 제발 그 신고 안 하면 안 되겠니? 이미 8년이나 지난 사건이야. 그리고 아버님 오히려 해외에 가셔서 그만큼 경력도 쌓으셨고 돈도 많이 버셨잖아. 시작은 억울하셨겠지만 사실 지금 여기 있었으면 계속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하셨을 텐데 그게 더 나쁘지 않았겠어? 왜 그렇게 억울하다고만 생각해? 와, 그래. 가해자는 자기가 한지 생각도 못한다더니만 딱 그 꼴이네. 정신 차려. 이거 법 어긴 거야. 당신네들이 정당히 지급해야 하는 돈을 중간에서 꿀꺽 한 거라고. 아직도 이해 못한 거 보니 멍청하네. 근데 이 사실 당신네 회사에서는 알기나 해?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가 한 일이라는 거 알게 되면 회사 측에서도 난리일 텐데. 여기 와서 이렇게 빈다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혜미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지 말자. 내가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한텐 보상 두둑하게 할게. 제발 이거 사건으로 크게 만들지 말고 해결하자고. 내가 미안해. 근데 신고하면 우리 진짜 나앉게 되는 거야. 그때 되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신고하지 마. 이 와중에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당신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난 이미 결정했고
마음 바꿀 일 없으니까 당장 사라져. 더 있다가는 하루도 지체하고 싶은 생각 안 들 것 같으니까. 저는 아빠가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불공정 거래로 신고도 했습니다. 당시 공사 시공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빠 회사인 하청업체에서 모두 배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죠. 결국 모든 증거들이 원청 회사의 잘못으로 인정이 되면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신랑의 회사에서는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 모두 징계를 내렸습니다. 시골 회사로 좌천되었다곤 하지만 사실상 잘린 거나 마찬가지라 하더라고요. 아빠는 해외 업무를 무사히 정리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요즘은 가족들끼리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상도덕도 모르는 집안으로 시집을 갈 뻔했던 것이었죠.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일하신 아빠에게 앞으로는 효도하면서 살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지는 오래되었는데요. 사실 이혼 당시 남편의 상황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남편 덕을 볼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의 덕을 보게 되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예전의 마음고생을 보상받는구나 싶은 마음도 드네요. 남편과는 대학과 CC였습니다. 남편과 같은 과 동기로 만나게 되었고 긴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는 남편만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어요. 남편의 집은 홀어머니의 장남인 남편과 2명의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시댁의 모든 행사는 제 책임이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시모는 말 그대로 시집살이를 시작하셨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매주 방문 강요, 행사 강요 등 모든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하셨죠.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아버지 기일에도 시모는 저를 무지막지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야, 너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는 게 우습니? 전날부터 와서 준비를 해야지. 당일에 와가지고 허겁지겁 음식하는 꼴이라곤. 에휴. 어디 옛날 같아서 봐라. 욕 처먹고도 남았을 일인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서 다 이해하는 거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나처럼 대인배 시모가 어디 있니?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어요. 일하는 상황인데 낮에 와서 이렇게 음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눈치도 보이고요. 좀 이해를 더 해주세요. 제가 전날까지 와서 음식 준비하길 원하시면 저 일 그만두고 남편 혼자 벌라고 할게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생활이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나마 제가 같이 버니까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거지. 어머님 드리는 생활비도 그전에는 이 정도 챙기지 못했잖아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 그 정도로 맞춰서 챙겨드리는 건데 줄어들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참나? 돈 번다고 유세니? 나는 혼자서 애새 다 키웠어. 남편 벌이가 많지 않으면 옆에서 기죽지 않게 기 살려줘야지. 너는 너무 드세다 드세. 네가 너무 드시니까 우리 아들이 기도 못 펴고 벌이도 안 느는 거 아니니? 너같이 드센 애는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데리고 갈 사람도 없었을 거야.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저니까 남편 데리고 사는 거죠. 솔직히 어머님도 다 아시는 사실 아니세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누가 봐도 아닌 소리를 어머님이 하시니까 정말 서운하네요. 그러니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다 늙어가지고 며느리한테 별소리를 다 듣는다. 내가 수찬 아빠 뒤따라갔어야 이 꼴을 안 봤을 텐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나? 며느리한테까지 이런 개무시를 당하고 너 내가 남편 없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니? 시어머님은 만날 때면 항상 어처구니 없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나빴죠. 남편은 시댁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어요. 시모와 동생들의 압박에 제대로 기도 못 펴고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시모나 시동생들이 저에게 막말을 퍼부어도 그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과도 항상 크게 다투곤 했습니다. 아니, 당신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시댁 식구들이 솔직히 다 나한테 너무한 거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중간에서 중재 한 번을 안 하고 그렇게 있어? 무슨 남일 보듯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게 어디 있어? 나 진짜 너무 서운해. 적어도 그 앞에서 내 편은 들어줘야 맞는 거 아니겠어? 나는 당신만 믿고 이렇게 시댁 행사 다 참석하는데 당신은 나 몰라라 하잖아. 그럼 어떡해? 내가 당신 편 들면 식구들이 당신한테 더 못되게 굴 텐데. 그냥 차라리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결혼할 때도 그랬잖아. 내가 당신 말만 듣는다고 오히려 엄마랑 동생들 당신한테만 뭐라고 그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안 되겠어? 우리 집 가는 것도 이제 서서히 줄여볼게. 당신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스러워. 식구들이 솔직히 당신한테 막말할 때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당황스럽다고.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내 말 듣는 사람도 없고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알았어. 당신이야 뭐. 전부터 그랬으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니? 그럼 앞으로 내가 당신 식구들한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냥 참견하지 말아줘. 나도 이제는 못 참겠어. 당신이랑 연애할 때부터 당신 식구들 말이라면 무작정 들었잖아. 그때도 내 편 제대로 들어주긴 할까 싶긴 했는데 역시나였어. 그렇지만 나도 그냥 당할 사람은 아니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럼 가만히 있기만이라도 해. 알았어.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할 일은 없을 거야. 차라리 내가 나서는 것보다 당신이 나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당신한텐 참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우리 식구들 안 보게 해볼게. 남편은 호언장담을 했지만 사실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시댁 식구들에게 엄청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남편을 무슨 1분 대기조로 생각을 하곤 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남편에게 전화해서 바로 집으로 달려오라는 말을 하기도 하셨죠. 그런 시모의 말을 거역할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동생들 역시 남편을 돈줄로 생각을 했어요. 돈이 필요할 때면 항상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돈 좀 보내달라며 말을 했었죠. 남편은 대학 다닐 때부터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거의 잠잘 시간 빼고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번 돈도 결국 대부분 시댁 식구들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남편 자체만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에게 좋은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막말은 제한이 없었던 것이었죠. 날이 갈수록 시댁 식구들의 막장 태도는 더욱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편에게 요구하던 것들을 그대로 제가 해주길 원했어요.
특히나 신우들은 매달 연락이 와서 용돈 좀 제대로 챙겨달라는 말을 뻔뻔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가 막혔던 건 저뿐이었어요. 언니, 이번 달에 저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돼요? 요새 쓸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있어서 지금 받는 걸로는 너무 모자라요. 오빠한테 말하니까 이제는 언니가 오빠 월급 관리한다면서요? 오빠가 예전부터 저한테 챙겨줬던 거라서 솔직히 갑자기 끊는 건 아닌 것 같고 매달 보내주던 용돈에서 조금 더 얹어서 보내줘요. 이건 결혼 전부터 해왔던 거니까 언니가 거절할 건 아닌 건 아시죠? 아가씨 이제 몇 살이죠? 이제 28살 아니에요? 지금쯤이면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할 때 아니에요? 그런데 취업도 준비 하나 안 하고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 버는데 부족해서 부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매일 집에만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앞길은 자기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공부하려고 돈이 필요한 거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아가씨는 공부하려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취업을 하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거 아니라면 더더욱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아니, 언니가 뭔데 오빠가 주는 용돈을 마음대로 막아요? 이건 언니가 아니라 저희 오빠가 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동생을 위해서 챙겨주는 용돈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왜 언니가 여기에 관여를 해요? 솔직히 웃긴 거 아니에요? 오빠가 매달 고생해서 버는 돈을 왜 언니가 관리를 해요? 오빠한테 주고 알아서 쓰게 해야지. 언니 혹시 우리 오빠가 번 돈 친정에 빼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저희 집은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아가씨랑 동갑인 제 동생도 지금 취업해서 오히려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못 드리고 있는 생활비를 우리 동생이 주고 있다고요. 저는 여기 시댁 챙기느라 바쁜데요. 그리고 아가씨 오빠 월급이 얼마인 줄이나 알고 그러세요? 시댁에 들어가는 돈도 다 못 벌고 있는데 제 돈에서 그거 채우고 있어요. 알고나 하는 소리냐고요. 오빠 돈 따로 관리한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그거 알아서 관리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 텐데 괜찮겠어요? 신우들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용돈을 달라며 연락을 해왔던 적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그런 것들을 쳐내지 못했고 결국 남편의 월급은 제가 관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신우들에게 냉정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도 저였던 것이죠. 저의 냉정한 태도에 신우들은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취업을 했다며 전해왔고 그렇게 알아서 잘 사는 줄로만 알았어요. 한동안 조용했던 시댁에 갑자기 난리가 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신우들이 집을 나가버렸다는 소리와 함께 남편은 저에게 울며 불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죠. 무슨 일인지 알아봤더니 신우들이 일을 다닌다던 곳은 회사가 아닌 대출을 받아 자신들의 가게를 열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6개월도 되지 않아 망했던 거죠. 사업을 하면서 당길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다 남긴 상태였고 거기다가 카드론이며 개인 사채까지 모두 다 끌어다가 쓰고 있던 통에 결국 해결하지 못해 잠적을 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중에서 남편이 대출을 받아 빌려줬던 돈도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당신한텐 할 말이 없어. 나도 동생들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사실 처음에 어렵다고 하면서 도움 요청했을 때는 대출 안 받아주려고 했었는데 동생들이 하도 마지막이라면서 사정사정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사업 정리하고 나서는 바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하길래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렇게 잠수를 탈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내가 어떻게든 동생들 찾아서 얼른 이 사태 해결하라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어떻게 해결을 할 건데? 작심하고 도망친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거냐고. 거기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걔네가 정신 차려서 갚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솔직히 걔네 정신 하나도 못 차릴 거고 돈 갚지도 않을 거라 생각해. 내가 이럴 거라는 거 알고서 당신 월급도 내가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어떻게 나 몰래 대출을 받아서 줄 수가 있어?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거야? 일단 당신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얼마야? 그거라도 막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당장 갚아야 할 돈은 3천이야. 그리고 동생들 빌려준 건 5천 정도 더 있고 내가 어떻게든 투잡 뛰어서라도 갚을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나 당신 돈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아. 우리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할게. 그러니까 나 도와주지도 말고 우리 가족들도 도와주지 마. 그냥 누가 도와달라 말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신우들한테 있는 채무는 내가 갚아줄 수 없어. 그런데 당신한테 있는 빚은 어쨌든 내가 갚아줄 수 있고 갚아줄게. 그래도 당신은 내 사람인데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할 수가 있어. 당신 힘들게 손 놓고 있을 순 없어. 당신이 투잡 뛴다고 해도 솔직히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하려고. 그냥 내가 일단 급한 건 갚아볼게.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도와주지만 다신 시댁에 도움 안 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그러겠다고 약속해줘. 또다시 시댁에 도움 주면 그때는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알았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동생들 하는 뻔한 레퍼토리 그냥 넘어가 준 게 미쳤던 것 같아. 시댁이랑은 이제 영 끊고 살게. 정말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사실 나는 진작에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하고 나서 남편의 채무를 모두 청산했습니다. 며칠 뒤에 신우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무래도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동생들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에게 누구 하나 미안해하거나 고맙다는 사람들이 한 명이 없어서 참 씁쓸했네요. 그래도 이후에는 시댁 식구들과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서로 정말 잘 지냈습니다. 연애할 때도 큰 다툼 없이 잘 사귀었고 시댁만 아니라면 전혀 다툴 일이 없었죠. 남편도 저를 위해 노력했고 저 역시 남편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한 약속은 끝까지 어떻게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헤어지게 된 이유는 아무리 연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었던 시댁 때문이었습니다. 신우들이 파산을 하고 시댁은 더욱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신우들은 일용직을 전전했고 시모 역시 식당 설거지나 서빙을 하면서 생활을 했죠. 시모의 몸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시댁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쌓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시댁을 외면하지 못하겠다며 말을 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당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난 지금 내 환경 뿌리치지 못하겠어. 당신도 들어서 알겠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셔. 동생들은 아직 정신도 못 차리고 살고 있고 나라도 엄마 곁에서 모시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당신한테 나랑 같이 가자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 그리고 나도 당신이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얽히는 거 원치 않고 이제라도 당신과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야. 여보, 당신 뜻이 그러면 나는 뭐라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난 당신과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니 이혼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당신이 가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말리지 않을게. 그렇지만 시댁과 교류를 하는 것 때문에 나랑 헤어져야 하는 거면 신경 쓰지 말고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진 모르겠어. 나랑 헤어지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 또 뻔뻔하게 당신한테 요구할 거야. 우리 엄마 모시거나 아니면 돈 달라고. 무작정 요구하고 찾아올 텐데 사실 내가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지 못할 것도 뻔하고. 솔직히 나는 우리 집이 힘든 것보다 당신이 힘든 게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당신은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인데 나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하면 난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부탁할게.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면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정말 완고했기도 했지만 저 역시 그동안의 세월 동안 힘든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후 저는 지금까지 쌓은 경력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일도 잘 풀리고 전보다 몇 배는 더 되는 수입을 벌게 되었어요. 남편과 연관된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혼 후에는 남편의 소식을 더더욱 들을 순 없었어요. 모두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어요. 7년 동안 남편은 저에게 전화나 메시지 한 통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한때 추억으로만 간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서서히 남편의 기억이 흐려지고 있었을 때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강수찬 씨라고 아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집에서 강수찬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족분들과는 연락이 안 되고 지갑 안에서 연락처가 발견되어서 연락드립니다. 현재 전화 연결이 되는 가족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전화드린 거예요. 강수찬 씨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바쁘지 않으시다면 방문하셔서 신원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시신이라뇨? 죽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죽은 상태로 발견된 거죠? 언제 발견되었는데요? 강수찬 씨는 제 전남편이에요. 저랑 이혼한 지는 7년 되었고 그동안 연락은 없었고요. 집도 이사를 가버려서 모르고 있었는데 왜 죽었어요? 사고인가요? 아니면 강수찬 씨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저희도 조사 중에 있긴 하지만 침입 흔적이나 혹은 다른 것은 아직 의심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수면 중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앓던 질병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집주인분께 여쭤보니 며칠 뒤에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고 해서 집을 정리하려고 가셨다가 발견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신원 확인을 해야 하니 방문하셔서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소식에 정말 크게 놀랐죠.
가족들과도 아무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기도 했어요. 그대로 시신 인계가 안 되면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달려가 남편의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안치실에서 본 남편의 얼굴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저와 헤어질 때보다 훨씬 더 마른 몸과 얼굴을 보며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욱 제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은 남편 손에 결혼 반지가 그대로 껴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발견 당시 남편의 소지품을 확인해 보니 가지고 있던 지갑 안에는 제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겨우겨우 남편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시신 인계를 요청했지만 시모와 신우들 모두 시신 인계를 포기했다고 했죠. 인계가 되지 않으면 결국 무형고자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선 저는 시모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냐? 네 남편, 아니 전 남편 시신 인계 받으라고 설득하려고 왔니? 우리는 돈 없어서 인계 받을 수 없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러주겠니? 거기서 알아서 장례도 해준다고 하니 인계 안 받겠다고 했다. 어차피 너는 남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있을 이유가 있니? 이제 와서 네 남편 불쌍하든? 상관하지 말고 가.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남편이 그래도 몇 개월 전까지 일한 돈 당신네들한테 다 보내줬다면서요. 당신네들 생계 다 책임지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남편 병 걸려서 치료받아야 했는데 그것도 받지 못하게 하신 것 같던데 당신네들이 사람이야? 남편이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줬으면 장례라도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도와줘야지. 제발 시신 인계 받아주세요. 가족 아니면 인계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부탁합니다. 우린 돈 없다니까. 그렇게 인계받고 싶으면 내가 사인은 해줄게. 근데 장례 비용 네가 다 내. 아니 네가 낼지 안 낼지 모르니까 지금 돈으로 여기 집에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시신 인수받아서 장례 치르게 해주지. 그런 거 아니면 나 절대로 인계 안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시모는 장례식에 필요한 돈과 생활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남편을 인계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장례를 위해서 시모에게 돈을 드리고 남편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했죠. 남편 측 친인척은 없었지만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저희 친정 식구들이 모여 남편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가는 길이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해 주었죠. 장례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가 끝이 나고 저는 남편의 소지품을 정리하기 위해 남편이 살았던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정리를 하다가 남편이 저에게 남겼던 편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썼던 데이트 통장이 그곳에 있었죠. 제 이름으로 만들었던 통장이지만 이제는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통장이라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거래한 내역이 있어서 저는 은행으로 가 내역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해 보니 그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던 순간에 남편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수령 안내 전화였어요. 강수찬 씨 보험 담당자입니다. 강수찬 씨 사망보험금 수령인이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서류 안내해 드릴 테니 첨부하시고 보험금 받아가시면 됩니다. 강수찬 씨가 가입을 했던 보험이 좀 있는데 내역은 다 알고 계시나요?
모든 보험금 수령자가 고객님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보험 수령인인가요? 저는 7년 전에 이혼해서 이미 남남인데요. 그런데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다 제가 수령인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요? 저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아, 강수찬 씨가 가입하실 때 사모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혼하신 상태셨군요. 어쨌든 가입하신 강수찬 씨가 수령인으로 고객님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있는데 고객님께서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모든 보험금의 수령인을 저로 지정을 해두었다고 했어요. 여기에 매달 월급에서 일부를 저와 썼던 데이트 통장에 조금씩 저축을 해두었던 것이죠. 남편이 품 안에 고이 품고 있었던 편지 속에는 그동안의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저에게 빚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두었어요. 역시나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저에게 수령된다는 소식을 알고선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죽은 값을 받아? 너 우리 아들이랑 못 살겠다고 이혼했잖아. 7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여놓고서는 이제 와서 죽으니까 보험금을 받아? 너 남남 아니니? 남인데 어떻게 그 보험금을 받을 생각을 해? 양심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우리한테 줘야지. 그거 그냥 가지고 가면 정말 너 도둑놈 심보인 거 알지? 도둑놈 심보는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지. 남편 그렇게 아픈 거 뻔히 알면서도 치료비 많이 들까 치료 거부한 거 당신들 아니야? 그동안 번 돈도 거의 당신들 생활비로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 뻔뻔함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당신들 양심이란 게 있어?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잖아. 거기 찾아온 동료들 다들 한 목소리로 당신들 욕하더라. 월급 다 당신이 가지고 가버려서 남편 라면만 먹고 살았던 적도 있었다고. 투잡까지 왜 뛰냐고 물어보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라. 당신이 어떻게 엄마야?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걔가 원해서 그렇게 산 거야. 걔가 효자라서 그런 거고 엄마 고생하는 거 싫으니까 그런 거야. 아픈 거 치료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그리고 그 치료 비용이 얼만지는 알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으면 치료 받으라고 했겠지.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치료 받으라고 해? 너야 돈 벌고 부모 건강하니 그런 걱정 안 하겠지만 우리는 먹고 살 길이 걔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유롭게 살겠어? 치료 못 받아서 죽은 거 아니고 네가 걔 버리고 가서 외로워서 죽은 거야. 양심 없는 것.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 아들 피 다 빨아먹었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돈 가지고 가고 싶으면 어디 한번 소송해서 가지고 가봐. 근데 당신네 나한테서 이미 돈 뜯어가지 않았어? 장례 비용이며 생활비 명목으로 이미 돈 가지고 갔잖아. 거기다가 장례 비용은 다 내지도 않아서 결국 내가 거의 다 냈고 그거 다 나한테 남아있거든? 소송해서 돈 가지고 가. 근데 나도 당신네들 대신해서 납부한 돈을 어떻게든 청구할 거니까. 시모는 저에게 보험금을 모두 주라며 말을 했지만 뻔뻔한 시모의 태도를 보며 절대로 남편의 보험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받고 싶거든 소송을 하라고 말을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뒤돌아 가버리는 시모를 보면서
사람은 역시나 달라지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돈은 사용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연락도 닿지 않았던 신우들의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 장례 치렀다는 건 들었어요. 염치가 없어서 찾아가지 못했고 멀리서 장례하고 있는 건 봤어요. 다름 아니고 엄마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언니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오빠가 언니랑 헤어졌을 때 있잖아요. 엄마가 자기 암 걸렸다고 거짓말해서 오빠가 집에 온 거였어요. 그래야 오빠 돌아올 거라면서 엄마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그 사실 알고 오빠가 정말 힘들어했어요. 언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차라리 잘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무튼 미안했어요.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 아무것도 말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머니 거짓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가씨도 정말 너무하네요. 오빠가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어머니 모신 건 아가씨들도 아니고 남편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언니, 미안해요. 그래도 저희 벌 받나 봐요. 엄마도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앓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빚을 꽤 많이 남기셨어요. 개인 사채까지 쓰셨던 통에 저희한테 협박도 들어오고 있고요. 언니, 미안한데 오빠 보험금 아직 다 안 썼죠? 저희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엄마도 없고 저희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빠 보험금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언니 돈 아니고 오빠 목숨값인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결국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려고 연락한 거네요. 네, 맞는 것 같네요. 어머님이고 아가씨들이고 다들 벌 받는 것 같네요. 그렇게 오빠가 힘들어할 때는 외면하더니만 결국 자신들 힘들 때만 이렇게 연락하고 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신네 오빠 목숨값으로는 더더욱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게 당신네들 오빠가 원하는 거라서 저한테 남겼을 거고요. 끝까지 벌 받으세요. 신우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며 용서를 구하였지만 정작 연락을 했던 목적은 도움을 받고자였어요. 저와 헤어지게 된 것도 시모의 거짓말이었다는 것, 결국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은 시댁 식구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결국 신우들은 밤낮으로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빚을 갚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 일부는 남편과 같은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빚 때문에, 생계 때문에 일찍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끝까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와 연관된 제 사업에도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컸다 보니 그 마음이 보답으로 돌아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난히 남편이 보고 싶은 날입니다. 그곳에서는 잠을 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막중한 책임감을 모두 벗어던지고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네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